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률 서비스 소외 계층의 항소 여부 판단을 위한 GPT 기반 머신러닝적 접근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산미탄 탄면 팀입니다. 한진규, 박지호, 강경화, 윤혜린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첫 번째 파트 발표를 맡은 강경화입니다. 저희의 리서치 퀘스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1심 판결문 전문의 문맥 속에서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예측해 항소 여부를 판단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Q1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판례를 찾아내고 항소심 가이드라인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의 키워드 기반 판례 검색 서비스 또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항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항소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인 격차 현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최근 5년 동안의 살인사건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GPT-4.5로 먼저 판결문별 키프레이즈를 정리하고 이를 인베딩 방법별로 압축해 3개의 80개 키프레이즈로 이루어진 리스트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리스트별로 형량 예측을 위한 모델과 집행유예 여부 예측을 위한 분류 모델을 따로 선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황이 가장 유사한 판례와 관련된 감경 가중 요소를 선별하여 제공하고자 팩터 애널리시스를 적용한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을 실행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 서비스 소외 계층을 위해 별도의 키워드 검색 없이 텍스트 전문 입력만으로 유사 판례를 추천하고 거기에 적용된 감경 가중 요소 목록을 제시하여 항소심 가이드라인 수립을 도울 것입니다. 그럼 연구 설정 배경 및 목적, 선행 연구 분석, 방법론 설명, 분석 및 결과, 시사점 및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처럼 빈부격차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심 판결 이후에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양형 사유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3심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소 제기에는 고려되지 않은 감경 요소나 가중 요소가 있는지를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래와 같이 판결문은 매우 복잡한 문장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판결문의 분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된 변호사가 이처럼 복잡한 판결문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즉, 비싼 법무법인을 대동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형받은 1심 형량만을 보고 2심 항소를 진행할지 안 할지 그 여부의 판단부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양형 기준을 따로 가려내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빈부격차가 판결의 격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개정된 양형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공개되고 있고 키워드 기반 검색 시스템도 제공되고 있으나 이 역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이용하기 어렵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각각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현재 상황의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합니다. 바로 양형 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때때로 뉴스 기사와 같은 곳에서 이런 범죄가 고작 이 정도 형량밖에 안 받는다고? 또는 이런 범죄는 생각보다 형량을 많이 받았네? 와 같은 댓글을 접하곤 합니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양형 과정 자체가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각종 상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최종 선고를 점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판결에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2023년도 양형 기준표를 보시면 현재 공시되어 있는 양형 기준의 목록은 총 40개뿐입니다. 이어서 이는 실제로 권고 영역을 결정할 때 양형 인자의 존부를 확인하여 이를 비교 및 평가한 후 감경, 기본, 가중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를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어떤 양형 인자가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 전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양형 기준이 최종 판결에 작용하는 형태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인식한 현재 상황의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때 비싼 법무법인이 해주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비슷한 사건 간의 유무죄를 다투는데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되어주는 바로 유사 판례들을 찾아내서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쏙쏙 골라내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부각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은 참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소외계층은 혼자 힘으로 현존하는 키워드 검색 기반 시스템만을 이용해서 유사 판례들을 얻는 것과 양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골라서 전략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태스크를 혼자 진행해야만 합니다. 제가 사용할 엘박스나 빅케이스 같은 시스템들은 키워드 검색 기반 시스템인데, 주요 키워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해당 키워드를 정확히 검색함으로써 제대로 비슷한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사, 사건별로 구체적이고 수많은 특성들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정확하게 검색해야 내가 찾고 싶은 나와 상황이 비슷한 진짜 유사 판례를 얻을 수 있을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리고 어찌저찌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다 해도 첨부된 사진처럼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는 것은 까다롭기만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띄어쓰기 단위로 검색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고, 초범과 전과 없음처럼 이형 동의어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까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문제인 양형 기준 해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판결의 더 상세한 양형 기준을 사전 설정하고 판결의 예상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도출해 주어 실제 판결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키워드 기반 검색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키워드 추출 없이 1심 판결문 전문만을 입력하면 유사 판례를 바로 찾아줄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구축함으로써 판결문 전문 분석을 통해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핵심 감경 가중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싼 법무법인을 대동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게 1심 판결문 전문을 입력하면 보완된 양형 기준을 기반으로 유사도를 측정해 유사 판례를 매칭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법률 문외한들이 겪는 정보격차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연구를 통해 1심 판결 후 피고인 혹은 피해자가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양형 사유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입력한 1심 판결문 전문을 바탕으로 추가 감경 가중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항소를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심 판결이 완료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선고된 형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피해자 입장의 경우 자신의 1심 판결문 전문을 입력하기만 하면 판결의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예측해 주어 실제로 선고받은 형량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도가 높은 유사 판례와 핵심적인 양형 기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처벌 가중 요소를 확인하고 항소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도 예측보다 선고 형량이 높은지에 따라 항소 여부를 판단하고 핵심적인 유사 판례와 양형 기준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저희는 크게 저희가 제시한 문제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저희가 설정한 두 가지 RQ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기존 양형 기준 인자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특수 양형 기준에 대한 논문과 일반 양형 기준에 대한 논문 두 가지를 리뷰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동등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양형 인자를 판결문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해석의 차이 여지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사도 분석 및 유사도 판례 검색 모델 비교에 대한 논문에서는 TF-IDF, BERT와 같은 다양한 기법에 대한 성능과 유사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량 결정 인자 탐색 및 형량 예측에 대한 논문에서는 외적 요인을 고려하는 논문과 전형적 요인을 고려해 판결 예측 성능을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 탐색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기존의 양형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판결문의 양형 기준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판례 전문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을 이용해 판결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 두 번째, 판례 전문을 통해 유사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판례 전문의 문맥을 고려한 상황적인 요인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리의 리서치 계보로 설정하였고,
이를 개선할 경우 실제로 법률적인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님 두 분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고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저희의 데이터셋과 메소돌로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데이터셋입니다. 저희는 국내 유명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엘사로부터 대표적인 강력범죄인 살인사건의 판결 전문을 수집하였습니다. 범죄 형량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양형의 이유 항목을 포함하는 판결문만을 선정해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뽑아내고자 하는 것. 상황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저희는 실질적 양형인자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실질적 양형인자 추출을 위해서 판례 내 양형의 이유를 기준으로 GPT-4를 통해 각 사건의 키프레이즈들을 추출합니다. 이때 뽑힌 약 5천 개 이상의 프레이즈에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 다수 중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당 raw phrase를 효과적으로 축약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TF-IDF의 segregation을 접목한 방법으로 축약한 리스트 A. 두 번째, co-sentence 로버타 기반의 리스트 B. 세 번째,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직접 선정해보는 방법의 리스트 C가 그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뽑힌 실질적 양형인자 리스트 중 가장 뛰어난 형량 예측을 제공하는 리스트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리그레션으로 형량 예측 성능을 보고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집행유예 여부 예측 성능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데이터셋에 없었던 5개의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 판례의 형량, 집행유예 여부가 잘 예측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사 판례와 핵심 양형인자를 잘 추출할 수 있는지 empirical analysis를 수행했습니다. 5천 개 이상의 키프레이즈들을 같은 의미끼리 압축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유사도를 측정했습니다. 먼저 TF-IDF를 사용해 압축을 진행하고 리스트 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맥캡 형태소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 TF-IDF로 임베딩 후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하여 그룹핑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표현은 유사하나 의미가 반대인 것도 하나로 묶여 세그리게이션을 적용하였습니다. 5천 개 이상의 양형인자가 540개로 압축되었고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 최종 80개의 양형인자를 얻었습니다. 같은 과정을 이번에는 코센텐스 로버타를 통해 진행하고 리스트 B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코센텐스 로버타의 특성상 형태소 분석과 세그리게이션을 생략하였습니다. 5천 개 이상의 양형인자가 665개로 압축되었고 역시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최종 80개의 양형인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위에서 설명한 리스트 A, B, C에 대해서 각각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습니다. 리그레션은 형량을 예측하는 데 사용했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집행유예 여부를 예측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형량 예측을 통해 저희가 구한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정황을 나타내는 요소들은 곧 집행유예 선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리그레션에는 크게 decision tree, ANN, XGBoost, Lite GBM을 사용했으며 ANN의 경우 모델의 구조를 다르게 하여 두 가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리스트 C의 Lite GBM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R제곱 0.790, Adjusted R제곱 0.677 값이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서 Adjust R제곱은 비교적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80개의 변수를 이용함과 테스트 데이터는 230여 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adjust 값의 개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도 Logistic Regression, Decision Tree Classifier, XGBoost Classifier를 적용했습니다. 이때 리스트 B의 XGBoost Classifier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Accuracy 0.923, F1 스코어 0.8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두 가지 최종 모델을 이용해서 추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리그레션 태스크에 대해서 최종 모델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Decision Tree, ANN, XGBoost, LightGBM 모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위해 그리드 서치를 수행했습니다. 주황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모델이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리스트 C의 표 및 성능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디시전 트리를 이용했을 때 리스트 C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변수 중요도를 추출했을 때 피해자 사망,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이 추출되었습니다. A는 모델을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두 가지 모델을 이용했으나 전반적으로 성능이 타 모델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XGBoost와 LightGBM을 이용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역시 주황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그림들이 최종 모델을 나타냅니다. XGBoost 모델에서의 중요 변수는 피해자 사망, 피해자의 급소 공격, 미수에 그친 범행 등이 추출되었으며, LightGBM에서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 피해자 사망, 잔혹한 사망 수법 등이 추출되었습니다. 리스트 C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기에 이를 활용하여 FA를 진행했으며 스크립트 팟을 확인해 팩터 수를 21개로 지정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그 결과인데 몇 가지 예시를 오른쪽 위 표에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팩터 1번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피해자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살인의 확정적 고의, 피해자의 급소 공격 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팩터에 이름을 붙이면 흉기를 사용한 의도적 급소 공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를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XGBoost 리그레션을 수행했는데 그때 R제곱은 0.694, Adjusted R제곱은 0.665 정도로 앞에서 말한 입력 변수 차원이 크기 때문에 Adjust R제곱 값이 작은 문제점을 일부 해소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유예 여부를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은 리스트 B로 디시전 트리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 및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다수의 피해자 발생, 위치 추적 부착 명령 기각 등이 집행유예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 디시전 트리를 통해 파란색은 집행유예를 받는 샘플, 주황색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샘플을 나타냈습니다. 오른쪽은 XGBoost 클래시피어를 이용해 집행유예 여부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중간 리스트 B의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Accuracy 0.922, F1 스코어 0.80 수준을 보였습니다. XGBoost 클래시피어에서 변수 중요도를 추출하면 순서대로 피해자 및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사회로부터의 장기 격리 필요성, 공격의 정도와 빈도 등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구한 모델에 대하여 원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새로운 살인사건 5건을 예시로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1심 판례를 그대로 입력했을 때 바로 형량을 알 수 있다라는 접근인데요. 왼쪽은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판례에 대해서는 형량은 최소 3개월 정도의 차이부터 최대 9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인 반면 다섯 번째 판례에 대해서는 실제 형량과 예측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을 해보니 다섯 번째 판례의 경우에는 대형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이용한 경우였고 그 외는 국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이용한 경우임을 알아냈습니다. 이처럼 정황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소속 등이 귀책과 면책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귀책 혹은 면책 사유가 작용하지 않아 형량이 예측보다 높게 나온 경우 항소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집행유예 예측 결과인데요. 사건의 정황과 피고인이 처한 일종의 유니크한 상황은 집행유예 여부에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5건의 새로운 판례에 대하여 정확하게 집행유예 여부를 예측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실제로 이용할 때는 만약 예측된 집행유예 여부와 실제 선고된 집행유예 여부를 비교해 그 부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새로운 살인사건 판례 전문을 바탕으로 팩터 애널리시스를 진행한 후 코사인 유사도를 기준으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진행해 유사 판례를 선별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실제로 앞에 4번 판례와 그 판례가 가장 유사한 판례로 매칭된 기존 데이터셋의 판례입니다. 이 두 판례를 직접 살펴보면 두 판례 모두 자식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으며 금전적인 심리 요인이 뒷받침된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또 피고인이 초범 인정, 그리고 우발적 범죄라는 점이 유사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 유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선택한 리스트 B를 바탕으로 한 XGBoost 기법을 사용한 판결문 매칭 시스템이 상황적으로 유사한 판결문을 효과적으로 선별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판례 1번 전문과 이를 바탕으로 선별된 유사한 판례 3가지를 나타냅니다.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을 비교해보면 선별된 판례에서 유사한 상황적 요인이 여러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시한 유사 판례들에 있어서 어떤 정황적 요소들이 비슷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유사 판례를 제시하는 과정은 차원의 저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FA 후에 코사인 유사도를 판단하기에 80개의 변수 중 어느 변수가 비슷했는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1개로 축소된 팩터들 사이에는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으며 첫 번째 예시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새로운 판례는 원본 데이터 652번과 유사도 0.7752를 보였으며 그때 유사한 팩터는 순서대로 1번, 4번, 20번, 13번 팩터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각 팩터가 최종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습니다. 유사하다고 선별된 팩터 1, 4, 20 그리고 13이 뜻하는 바와 각 팩터가 형량 증가 요인인지 감소 요인인지까지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론을 이용하여 상황 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 새로운 양형인자 각 80개씩을 추출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판례 데이터에 대해 판례 전문을 이용한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판례 전문 데이터에 대해 키워드 추출 과정 없이도 실제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인이 유사한 기존 판례들을 제시해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다양한 시사점들입니다. 첫 번째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인데 GPT-4o를 이용했을 때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운 법률 문서까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법률 문서를 바탕으로 거대한 양의 학습을 진행한 새로운 모델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 없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문맥을 파악하여 상황 요인에 대해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했고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적 요인에 대해서도 훌륭히 추론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기준의 개선 및 추출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판례의 맥락을 파악하여 여태까지는 양형 인자로 추출되지 않았던 다양한 인자들을 추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임팩트로 법률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비싼 법무법인을 대동하여 재판 과정을 수행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정말로 비슷한 정황이 나타나는 판례를 추출해주고 양형 인자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한계점을 몇 가지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황적 요소를 80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차원을 너무 크게 늘리고 싶지 않았으며 전문가 의견까지 반영했을 때 현행 양형 기준의 2배인 80개를 선정했지만 이것이 최적의 K값인지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에 대한 문제인데 살인사건 1230건을 이용해 모델을 학습했기에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포함하거나 살인사건 데이터의 수를 늘릴 수 있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팩터 애널리시스를 이용했기에 직접적인 변수 해석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판결문이 결정된 후에야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에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어펜딕스로 넘어가서 저희가 참고한 참고 자료들은 보이는 것 같으며 어펜딕스로는 이제 키프레이즈 추출을 위한 GPT-4o 프롬프팅을 나타냈으며 효과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해 어떠한 요소를 추가했는지 명시했습니다. 또한 판례 전문과 축약된 원본을 나타냈는데 일부 판례들은 그 분량이 매우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GPT를 이용해 키프레이즈 선정을 하고 축약 과정을 거쳤을 때도 그 과정이 매우 잘 이루어졌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산미탄탄면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